네,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조정 가능성이 있는 한국 증시의 대체 투자처로 중국 주식이 유망하다라고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이 무려 6.5%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 부회장 구속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 소식이 국내 증시에는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어제 국내 증시가 2%대로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다른 증시 얘기할 게 아니고 한국 증시가 가장 긴박하죠. 네. 우리가 한국 증시 보면 작년 3월 중순 이후에 주가를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끌어올렸죠. 그리고 8월 중순에서는 특히 한국 증시가 돋보일 거다 하면서 미국 증시를 잘 실현하고 한국 증시 쪽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것을 한 2주 전서부터 미국의 국채금리와 함께 변곡점에 되다 보니까 한국의 주식에 대해서는 차익점 좀 실현하고 리스크 관리를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려 사항이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 PD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저기 파란 선을 해서 좀 길게 기술적 지표를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누차익은 말씀드리는 저렇게 그래프 52주 그래프를 좀 나눠서 한번 보면 요인별을 보면 작년 코로나 직후에 3월 10일 날 주가가 1457에서 미 대선 기간을 1차로 이렇게 본다면 대선 이후에는 2차로 이렇게 봤었고 올해 들어서 3차 랠리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을 보면 네. 3차 랠리에 들어간다. 일부 사람이 우리 코스피 지수에 4천, 5천 뭐 이렇게까지 그제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는 유동성이 아니고 펀더멘탈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평가 부담 뭐 그것이 거품이 이렇게 사실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한국은행 판단에 보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3차 랠리가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유동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가면요. 중앙은행에서 보는 통화 하이퍼레드 머니를 뿌리지 않더라도 네. 돈이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 유동성 증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계속해서 공급하느냐, 중앙에서 돈을 공급하냐 보다는 그때는 주가에 맞춰서 이렇게 경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매크로 사이드 경기가 받쳐주느냐 요 여부가 3차 랠리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정책 당국자들이 또 이런 습가들이 한국 경제를 좀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좀 많이 발언을 내놓고 있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어제의 한국 경제, 한국의 경제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이렇게 GDP 기여도가 높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총수를 그렇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3차 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표현은 제가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이전서부터 한국 증시가 아이스 브레이킹, 3차 랠리에 들어가냐, 또 다른 게 아이스 에이지에 들어가느냐, 동절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이 표현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한국 경제가 또 다른 신천지 국면에 가느냐, 그 다음에 아이스 에이지, 그러니까 꽁꽁 얼어붙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는 이 민감할 때 정책 당국자들이 뭐 공매도 얘기라든가 특히 공매도 얘기를 왜 얘기냐 하냐면요.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이번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주체 아닙니까? 기관 네. 투자가 역할을 했습니까? 외국인 역할을 했습니까? 정책 당국이 역할을 했습니까? 동학개미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책 당국자가 공매도 같은 민감 사항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한국의 펀더멘탈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게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3차 랠리의 진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의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국인과 또 뭐 우리 동학개미들도 이렇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 60포인트 넘게 떨어진데 이어서 어제도 한 70포인트, 예. 비교적 이틀 연속 100% 넘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동학개미를 비롯해서
향후에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지금 가장 최대 관심이 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가 아이스 브레이킹과 아이스 에이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곳으로 중국 주식을 추천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때 당시에 한 2주 전부터 한국 증시가 추가 랠리,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개별 종목 투자에 따라서 거품이라든가 이런 거 우려되는 사항 이런 걸 동시에 잡을 수 있으려면 사실 그동안 한국의 개별 종목을 추천했던 투자했던 시각에서 좀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네. 대목이 중국 주식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중국 주식, 중국 경제가 중국 주식이 추천해 드렸고 그다음에 금융 상품에서 사실 그 리스크 관리를 그 금융사가 해주는 개별 종목은 그대로 안 와야 되는데요. 사실 그 금융사가 해주는 BBIG ETF라든가 최근에는 레버카운트가 많이 좀 자금도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BBIG ETF 같은 이런 상품의 대체 투자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이렇게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환시킬 것을 좀 권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 주식에 대해서 추천을 했냐면 작년에 중국 경제가 가장 많이 올랐죠. 중국 경제가 많이 이렇게 강하게 V장 반등했는데 사실 주가는 이렇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앞에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자막 전에 그랬습니다. 작년 3월 이후에 한국 주식이 코스피가 105%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근데 상하이 지수는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중국,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보다 경제 연령이 젊거든요. 젊으면 사실 경제 성장률의 이 측면이 중국 증시에 탄력 있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요. 트럼프라든가 이런 중국 주식을 중국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규제책 이런 것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보면 부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 문제라든가 그림자 금융을 질적으로 계산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그 증시가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 중순에 코스피가 105% 올랐는데요. 상하이 지수는 35%뿐이 몰랐거든요. 예.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한국 이게 동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가능성, 3차 랠리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증시가 조정하면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리스크를 그대로 안아야 되는. 벌써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금요일 이렇게 월요일 연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갖고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 매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반대 매매들 그 양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아마 그 중에서 굉장히 갈림길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게 B2B2 이런 투자의 위험성이거든요. 올라갈 때는 무작정 올라갔지만 내려갈 때는 사실은 떨어짐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냥 본인 자신이 다른 재금에 딜레버리지해서 넣지 못하면 그냥 반대 매매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그 B2의 위험성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런 그 개별 종목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중국 주식을 그 추천해드리고 금융상품에서는 BBIG ETF, 그다음에 배당이 많이 나는 투자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한 번쯤 이틀간의 모습이지만 지난 금요일과 그다음에 어제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국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주식을 넣어놨더라면 중국 증시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중국 주식을 미리 넣어줬더라면 어제 주가가 아마 어제 올랐을 겁니다. 제가 중국 주식을 못 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608인데요.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그죠? 어제 올랐죠? 네. 0.8%. 그러면 사실 국내 증시가 71% 이렇게 떨어졌는 71포인트 떨어졌는데 사실 중국 주식을 미리 이렇게 넣어놨다면 그대로 평온한 이렇게 하루가 맞았지 않았냐. 어제 것처럼 공포의 상태에 질려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좀 마음이 이거 편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그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제 중국이 작년 4분기 성장률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결과가 발표됐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많은 기관들이 한 5% 후반, 네. 6% 전후인데 우리 성장률이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그 콧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시청자분한테 휴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 중국 경제 보면 중국이 마이너스 6.8%, 그 다음에 2분기가 3.2%,
3분기에 4.9%에서 어제에 관심이 됐던 것이 당초에는 한 6% 내외로 이렇게 봤습니다는 6.5% 아주 높게 나왔죠. 네. 6.5% 성장은 굉장히 높은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 성장률이 4분기 되니까 연간 성장이 나오는 거죠. 작년에 대체로 보면 IMF라든가 이런 데 10월 전망에서 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1.8% 정도도 되지 않느냐. 저도 IMF의 전망치를 이렇게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성장률을 예측을 못하니까 사실 IMF의 이렇게 전망을 들어서 한 1.8% 정도 예상했는데요. 작년 성장률이 2.3%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력의 플러스 성장뿐만 아니라 2.3%에서 작년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이런 모습인데요. 역시 이 대목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코로나 문제는 통칭의 문제입니다. 네. 실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통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 책임자의 역할, 통수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 통수권자 역할에서 통제력이 강했던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이 2차 방역이든 경제활동 재개든 뭐든 해서 사실상 이렇게 이런 문제에 아주 결정력을 빨리 가져가다 보니까 띄워놓는 걸 붙였으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은 좀 높게 나오죠. 그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일 모레가 그만둡니다는 내일 뭐 미국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네. 이제 모레가 됐죠. 그만둡니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행의 선거 문제를 자기의 이익과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 전체를 이렇게 놀고 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의 성장률이 좀 안 좋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되죠. 그런 문제가 가장 크지 않냐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은 성장 총수항목별 기여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청자분이 총수항목별 기여도가 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국민 경제 3면 등급 법칙에서 Y 성장은 이꼬르 소비 플러스 C, 인베스먼트 네. 투자 그리고 X-M 순수출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버먼트 요걸 이렇게 해서 기여도를 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수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 요인별 팩터 어널리시스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보다 더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4분기 총상업별 기여도 보면 중국 경제 강점을 갖고 있는 수출의 기여도가 이렇게 4분기에 17% 정도 수출 증가가 되면서 이것이 GDP 기여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산업동력과 상품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에 떨어져 놓으니까 굉장히 급하다가 그 위에 붙이기 시작하니까 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육과 그다음에 산업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아마 보실 겁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는 선행지표입니다. 주식자는. 그래서 경기 선행지를 보겠습니다. 고스란히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교육이 증가하고 세계 경제 성장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수출 지향적 국가가 유리할 것이다. 이게 4분기의 중개 성장률에서 당초에 사실 6% 내외에서 6.5% 끌어올리고 연간 성장률을 1.8% 내에서 2.3%로 끌어올린 배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바오리오라고 하죠. 6%를 고수하려고 한다 해서 6.5%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방금 수출이 이제 작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성장률과도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올해부터는 백신이 이렇게 상용화되면서 사실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 간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주의, 국수주의 이런 쪽인데 보호무역주의. 네. 사실 보호주의 때 이것을 다자 채널로 해서 공생적 이렇게 자유주의를 지향하죠.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큰 충격이 트럼프 보호주의. 그럼 뭐 이전부터 내려왔던 거고 여기에 코로나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질서에서 보면 지금 메리켈에서 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세계 경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색채가 정반대에 해당되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교체하고 바이든이 벌써부터 들어오면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다. 그렇죠. 이게 사실상 권력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트럼프가 이전에 오바마 지우기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 ABO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사실 권력의 구조에서 보면 반전이 들어오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을
갑자기 행정명령으로 그것도 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딱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그게 취임하자마자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게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하겠다. 네. 이것도 행정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보면 이런 영란의 총재들이 발행해서 벌써부터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기후와 관련된 이런 쪽에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벌써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 시대는 공생적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다 하면 그만큼 세계경제에 촉진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0.3%포인트 바이든 효과에서 제고될 것이다. 자, 시청자 여러분 0.3%포인트가 적냐 하면 지금 작년 우리 보통 세계경제 잠재 성장률 토대로 해서 세계 교육 증가율이 3%거든요. 그럼 0.3%포인트는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수치다. 어마하게 네. 크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세계교육과 세계의 성장이 촉진되는데 여기도 0.5에서 0.7%포인트 제고거든요. 이게 얼마나 크게 한 이거 두 가지 따지면 한 33% 정도 될 겁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세계 교육이 증가하고 세계 경제 성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자, 세계 교육을 바탕으로 올해는 세계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경제 성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징이거든요. 세계 경제가 각국의 기업의 설비 투자를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양책이 아니고 세계 교육을 토대로 해서 세계 경제 성장이 되는 게 올해의 각종 예측 기관들의 세계의 경제 회복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교육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니까 한국과 중국과 같은 수출 지향 접근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중국은 수출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렇게 모습에 대해서 친수출적인 정책을 취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유리한 환경이 된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환경이 상징성이 높은 기업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걸 잘 유리하지 못하는 거죠. 자, 어렵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공매도 재개라든가 정책 당자가 나온 상태에서 동학개미들이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서 자, 어제 법적인 문제긴 하지만 정치적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알겠지만 자, 어제 중국 경제 성장이 6.5% 높게 나왔죠. 예. 아마 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그 구속건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한국 증시의 코스피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 측면을 한번 시청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우리가 올해 유리한 환경을 존재하면 수출에 굉장히 주체가 되는 게 기업이고 한국의 수출은 어찌됐든 한국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 관계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먹거리 현장에서 성장의 파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대기업들이 이렇게 수출을 담당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과 달리 이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잘 이용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해 성장률도 2.3%, 1.8%에 0.5%포인트 대폭 끌어올렸고 올해는 아까 5시 30분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방송할 때 중계 올해 성장률이 8%다. 그럼 이전에 나왔던 얘기고 네. 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3% 끌어올린 것을 계기로 그다음에 중계 4분기 성장률이 지금 6.5% 끌어올린 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률이 8%대 보이겠다 하는 쪽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9%도 다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그로스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 더 뛰어넘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이렇게 중국 경제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든가 중계 성장률도 이렇게 상향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분기 성장률이 나왔던 어제 이후에는 좀 전에 올해 예상치 중국 경제 8%에서 9% 끌어올린다. 경우에 따라 10%까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게 세계 교육을 바탕으로 세계 성장률이 되니까 한국도 수출의 지향적인 이런 입장에서 그 이익을 환수하는 게 단순히 추경이나 편성하고 이런 쪽보다 경제 성장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갖고 좀 전에도 이 얘기를 그래서 강조했었고 그것도 자막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반복된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이 도착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 증세라든가 뭔가 해서 기업 두둑이 팩이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아는데 자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근데 유리한 환경도 대외적으로 유리한 환경도 뭐 이것을 기회를 활용하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중국과 너무 대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공동의 이렇게 질문사항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에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잘 나가던 한국 주식에서 20년 전부터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체 수단으로 사실 그 해외 주식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 주식, 그다음에 한국은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는 금융 상품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BBI ETF라든가 레버 카운트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고성장 국면에 재진입한다면 미국 경제를 훨씬 빨리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던데요. 네, 사실은 그 세계 교육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이르게 되면요. 네. 미국은 수입국이고 중국은 수출국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은 경제력 격차가 빠르게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그 경제 패권 얘기할 때 한번 그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위상을 따질 때, 경제 패권을 따질 때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파워, 소프트웨어 파워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파워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비교는 잘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각국의 독특한 글로벌 스탠드 관점에서 공통된 평가 요소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한국 간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균형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국제적으로 경제력 격차는 대체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평가에서 갖춰지지 않은 소프트 파워 가지고는 잘 분석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드웨어 경제력 격차는 가장 큰 게 GDP죠. GDP 가지고 1937년 대공화했을 때 사이먼 구츠네츠에서 했었던 이 GDP가 가장 공통적으로 경기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GDP 규모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GDP 규모를 평가할 때 우리가 그동안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에서 2007년에 니얼 퍼거슨 교수, 저도 이제 그때 당시 한국경제TV의 송재주 사장께서 이렇게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경제 패널로 해서 미국에 가서 이분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버드 교수였습니다. 아주 젊은 교수죠. 이분이 2020년에 차이메리카 시대가 등장한다. 새로운 용어 썼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경제TV에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차이나의 차이야 플러스 아메리카. 이때 우리가 보면 이 용어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여인과 옛 여인, 그래서 새로운 구질서가 아메리카다. 그다음에 새로운 그 연인으로 등장할 게 패권국이 차이나다 하면 항상 새로운 여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해서 우리가 합성어도 차이나의 차이와 새로운 합성에서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차이나 플러스 아메리카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널리즘 용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붙인다 하는 것도 그때 당시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닐 퍼거슨 교수도 그때 당시에 차이메리카라는 용어를 등장해서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사실 중국에 이렇게 복음될 수 있는 이 용어를 만드느냐, 그게 센세이션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 양반이 2020년에나 가능하겠다는데요. 우리가 보면 3년 앞당겨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당시서부터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심해진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국 대비한 중국의 비율이죠.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갔습니까? 이것을 좀 제가 숫자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 경제력 대비해서 중국의 미국의 경제력 격차인데요. 자, 2008년에 미국의 경제력 GDP에 대비해서 중국의 GDP가 31%뿐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보면 71%입니다. 아주 턱밑까지 왔죠. 네. 얼마나 빠르게 지금 급진전해서 격차를 줄입니까? 그래서 사실상 차이메리카 시대도 2020년에서 3년 앞당겨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중국이 미국을 추러는 팍스 아메리카 체제에서 팍스 시니카 체제, 중국에 의한 이런 중국의 체제가 되는 팍스 시니카 체제는 당초에는 2030년 넘어갈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미국간이 2028년, 골드만삭스라든가 있는 2028년은 이렇게 도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지금은 작년에 그 성장률이 이렇게 4분기 성장이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년에 성장률도 높게 나왔고 올해 성장률이 이렇게 9% 나오면 2020년의 경제력 격차도 2020년에 미국을 추론하는 경제력도 사실 그보다 앞당겨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제1의 경제 패권국으로 부상을 하게 된다면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미중 무역 갈등,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도 계속 마찰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누구나 바이든 정부 시절에서 미중 마찰은 지속된다. 다만 네. 게임 방식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초점이 되는 방식이 바뀌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공생적 게임이다. 다자체는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협력 관계 되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 지수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주시죠. 보여주시죠. 자, 미 국민의 그 중국에 대한 정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저 빨간 게 비호감 지수입니다. 2005년에 29, 이게 2007년 정도 겁니다. 금융위기 직전 29입니다. 지금은 73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비호감 지수가 많이 올랐네요. 비호감 지수는 아주 많이 올라갔죠. 네. 아주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생각하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선 자기 자신의 이렇게 사실 이익을 생각하는 트럼프 정부보다도 미 국민의 이익을 받아들이는 대중적인 국민의 이익을 받아들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 그 미국과 마찰을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이런 쪽의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트럼프 정부와 사실 그 미중 간 마찰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자 어떻게 방식이 바뀌냐 하면 항상 이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자기의 이익이다 보니까 남이 깨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제로섬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동안 미 국민과 그다음에 미국의 군사력이든가 뭔가 중국을 월등히 추월해서 자 까마귀보다도 지금 독수리에 만들어놨는데 트럼프가 전략에서 협상의 달인이 아니라 협상을 잘 못했던 시각은 그 이미 구축해왔던 미국의 위상을 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워야지 같이 머리가 돼서 싸워야지 저 죽는 거 봐야지 내가 자기 부합되니까 이렇게 사실 파퓰리스트적인 이런 정치꾼적인 이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트럼프 정부에서 보이는 쪽만 중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쪽의 마찰이 뭐냐? 그게 관세 마찰이죠. 관세 마찰. 그리고 중국 죽이고 그다음에 미국 살린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미국도 타격이고 중국도 타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골은 깊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바이든 시절에 중국과의 마찰을 계속해서 가져가더라도 자 바이든에 보면 항상 뭐냐? 독수리지 않느냐. 네. 우리가 까마귀까지 같이 가진 않는다. 독수리에서 쭉 올려가지고 중국의 태도에 따라서 가장 상대방이 아킬레스 건을 콱 하늘에서 콱 내려가지고 찔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중국에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냥 공생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공생적 게임 방식이다. 네. 지금 이렇게 앨런 나와서 뭐 오늘 인사청문회를 됩니다는 그분의 남편 되시는 조지 에걸필 교수도 사실 이런 그 공생적 게임 이론도 바로 그렇고 그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 타시는 샤프리 로스 같은 이런 교수들도 바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딱 해서 전곡을 찔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중국은 WTO 체제에 들어오면서 관세와 같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거의. 근데 거기에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놓은데 본인들이 결정한 거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차 캐롤라인서부터 8차에서 세계 규모법에든 우리가 이 라운드까지 누가 주도했습니까? 누가? 미국이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까마귀가 아니라 독수리냐 아닙니까? 독수리. 근데 그걸 본인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걸 흐트러뜨려서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사실상 지적 재산과 환경 문제는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이죠. 그래서 기후 환경 변화, 행정 면허 갈등하면 가장 지금 타격을 많이 받을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경제발전상의 위상이 사실상 제조업이다 보니까 지금 CO2 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미세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초미세먼지 해서 중국에 대해서 환경오염 이렇게 해서 현 정부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오염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피해를 미치는 게 그게 어디냐? 중국이지 않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있지만 이런 쪽인데 그런 것은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찌됐든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이 앞서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온라인상, 모바일상의 디지털 위안화입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바이든 늦게 가더라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추세니까. 그래서 디지털 달러 빨리 좀 해라. 그래서 이쪽 분야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것이 미중 간의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위안화 가치도 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2차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6.5 위안선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 달러 환율이 1,100원 넘었죠. 네. 사실은 우리가 작년 코로나19서부터는 일부 그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코로나 사태에는 기축통화뿐이 갈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달러 투자하지 마십시오. 원달러 환율 많이 떨어집니다. 원화가 깎으로 절상됩니다. 달러가 약세됩니다. 하는 과정을 시청자가 봤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자 작년에 예측을 못했던 분이 환율이 원달러이 떨어진다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죠. 원달러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두 자릿대에 진입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적자 국채가 이렇게 발행된다면 미국의 시장금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장금리 올라가면 머큐리 차원에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1,050원, 1,080원 밑으로 떨어졌던 분야 이 측면이 다시 원달러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원이 어제 넘어서 1,103원이 됐군요. 예계사였습니다. 그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중국의 위안화와 절상되면 한국의 원화도 절상되고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에 대해서 원달러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상관계수가 흐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국내 위안 시장을 이렇게 볼 때 올해 들어서는 환율의 하락 속도는 둔화된다. 게 첫 번째. 많은 사람이 환율의 하락 속도를 이렇게 작년에 빨라졌으니까 올해는 더 빨라지지 않겠냐 두 자릿대. 이게 아니다. 하락 속도는 둔화된다. 달러 약세는 많다. 근데 하락 속도는 둔화된다. 두 번째는 원과 위안화의 동격에서는 약화된다. 그래서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원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놀랍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원달러이 올라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정책 당국자 이렇게 보다도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게 기업 규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현 경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주체 간의 갈등 문제가 이렇게 봉합되지 않고 자꾸 흐트러지다 보니까 이렇게 전행국께서도 사실 한국에 투자할 게느냐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퀘스천을 그리지 않겠느냐. 그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 자금 이게 증시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는 한국의 펀더멘탈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외국인의 직접 투자 같은 것이 펀더멘탈 투자 해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 두 자릿대로 가까웠던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중국발 호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은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액면 그대로 따져야죠. 네. 지금까지 우리 동학개미들이 어디 주식을 많이 샀습니까? 외국인들 샀죠. 그 삼성전자 많이 샀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사실 어제 주가를 끌어내렸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외국에서 나타난 시각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민감한 문제인 만큼 사실 제가 제목을 달았을 때 더 민감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는 우리 이렇게 작가님께서 좀 이렇게 그런 걸 좀 희석시켜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해외 시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리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글로벌적인 시각, 국내보다도 글로벌 시각에서는 의외로 리더로서 역할은 잘했다 하는 이런 평가가 거의 공통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지금의 세계 IT 환경이라든가 이런 또 이렇게 앞서가는 그 5G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뉴 삼성 전략이라 하죠. 이런 쪽에 비교적 잘 수행했다 하는 것이 그동안의 평가다. 그리고 시청자분도 많이 평가를 하고 동학개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해서 많은 주식을 그쪽에 투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회장의 법정 구성 문제는 사실상 해외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기에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로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삼성전자에 이렇게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요소가
자기의 가치평가에서 나름대로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은 색연필을 하더라도 사실 이것을 자, 내 색연필에 대해서 이게 좀 원한 관계가 있으면 아주 짙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이면 덜 빨갛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기준으로. 왜냐하면 네. 빨간색은 미국은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한국은 빨간색 올라가죠. 미국은 떨어지는 국면을 얘기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객관적 사실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보면 그러면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체적으로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되더라도 흔들리겠지만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그동안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위기 사건이 이렇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더 위상이 높아질 정도로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체제 어려운데도 삼성전자 자체는 결국은 위기 극복 능력의 시스템으로 볼 때는 극복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해외 평가 중에서 하나의 굉장히 이렇게 눈길이 오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시면 fallacy of composi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성의 오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이코노미스가 매크로 이코노미 하나의 서메이션이 바로 마이크로의 서메이션이 매크로 서메이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얘기나 경제학에서 딕스 엑스터널 이펙트 그다음에 딕스 엑스터널 이펙트 이렇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 fallacy of composition 구성의 오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관련해서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 상징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네. 그건 뭐 평가하는 사람마다 교수마다 평가는 다른데 어쨌거나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대표 지수에서 구성한 것, 삼성전자에 구성한 것, 삼성전자만 생각하지 말고 1차, 2차 삼성전자에서 먹고 사는 사람, 기업들 따지면 한국에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삼성전자를 얘기하지만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이거든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문정부의 갈라파고스 함정이다 갈라파고스입니다 해서 최근에 2018년 오죽했으면 주한 EU 상공회의소 크리스토퍼 하이드라는 사무 이렇게 그 국장이 한국은 외국의 한국에서 활동할 때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있다는 이런 시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시각을 결정할 때는 이게 대표 기업을 이렇게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치명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 기업의 책임성이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업은 스스로 잘해야 되고 나설 때 대표 기업 회장이라든가 이런 나서지 않을 때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떤 위치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뭐냐? 그다음에 이런 거기에 의해서 그 정치 정책을 피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또 사법부의 판단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시간을 갖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이 해외 시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발표된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의미와 함께 또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한 외신 평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